먼저 여러분들 검정 대비 이론에서 이거부터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 검정 대비 이론촌 문제 총정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회계의 정보 이용자와 합리적 판단,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는데, 여기 하기 전에 여기 내부 이용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해관계자는요, 이해관계자. 자, 이해관계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부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용자와 내부와 외부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관계자는. 자, 그래서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 관리자죠. 관리자는 그 종업원에 관리하는 종업원만, 관리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이용자는 국가, 은행, 채권자, 채무자, 소비자,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외부 이용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의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회계는요, 외부에게 널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널리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투자 및 여기 회계의 목적에서는 이제 4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투자 및 신용평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미래 현금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다른 말로 운영성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 네 번째, 경영자의 위탁이 아닌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세 번째 거 보셔서 재무제표의 5가지 원칙이 있죠.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기업의 경영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도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야. 그 일정 시점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적으셔야 돼요. 1월 1일 시점과 12월 31일 시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로는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건 뭐 5월 6일, 7월 1일 이런 게 아닙니다. 일정 시점은 기초와 기말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1월 1일 시점과 기말 12월 30일의 시점으로 우리가 정태적 보고서이다. 나머지 2, 3, 4번은요 다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서 이거는 동태적 보고서로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태적 보고서로서. 자, 그래서 요거 1번, 2번, 3번, 4번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신경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나온 것은요,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사항이라는 얘기겠죠.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 작성원칙은 경영활동에 중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건 또 따릅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요거에 주석 1, 2, 3, 4, 5번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가 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원칙은 경영활동을 중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구분표시, 총액기재 원칙, 1년 기준, 유동성 배열의 원칙, 잉여금 구분, 계정과목을 표시하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요, 구분표시, 이것도 총액기재 원칙, 이거는 뭐 분명히 되어 있고요. 기간 배분의 원칙적 발생주의,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배워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기 들어가신다면
7223번 거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여기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구분표시라는 게 뭐야? 여기에 1구분, 2구분, 매출총이 이렇게 오른쪽이 다 구분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오른쪽이 다 구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다 총액기재원칙입니다. 총액기재원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하지만 재무상태표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은 나눠지지만 손익계산서는 1년 기준이 아닌 우리가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회계 공준이라고 나와 있죠. 회계 이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근본 과정을 말하며 회계 이론의 정립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하시면 된다. 요 밑에 거는 재경관리사 쪽입니다. 4번은요. 여러분들은 1, 2, 3번만 하시면 돼요. 기업회계 공준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업실체의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 회계기간의 공준은 다른 말로 기간별 우리가 보고의 공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업실체의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내부 구성원의 소유주의 종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도 별개의 독립된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이것이 기업 실체 공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기업의 공준이라는 것은 기업은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경영활동과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계속기업의 공준. 그 다음에 회계기간의 공준은 기간별 회계 공준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나왔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자, 여기는 회계 측정과 보고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서 행하여 한다는 가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정 말하자면 만들어준 거죠. 인위적인 것은 만들어서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 6월부터 뭐 상반기, 7월부터 12월, 하반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에 따라서 행하여 한다는 가정이다. 그것이 회계 기간의 공준의 이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회계 공준은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무제표 질적 특성입니다. 자, 질적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 2, 3, 4번만 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질적 특성에서는요,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되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미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정보를 보실 때 여러분들 회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계 공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계 공부하시려면 공부 못하시면 여러분 재무제표 모르죠? 이 여러분들이 이해 가능성은 뭐냐?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이 한해서 우리가 이해 가능성 있게 정보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제시되어서 거기 나온 대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두 번째 거 목적 적합성. 우리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은요, 여러분들 주관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이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 목적 적합성은 내가 예피적이라고 써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를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예측 가치는 회계 정보를 가지고 업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피드백 가치, 확인 가치는 사건의 결과를 우리 피드백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적시성은 적절한 시점에 정보가 도달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맞춰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신뢰성은 객관적인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뢰성은요,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우리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표현의 충실성과 중립성, 검증 가능성은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이 정보가 오류가 없으며
검증이 가능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이렇게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시험도 잘 나오는 게 내가 목적 적합성, 예피적 외워라.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은 다 성자로 끝나는 건데 뭐만 적시성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성이다. 이해가십니까? 성자로 끝나는 건 다 신뢰성인데 적시성만 목적 적합성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피적 잊어먹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교 가능성. 다른 기업들 간의 시간의 기간에 걸쳐서 재무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업과 기업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 가능성. 그래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이렇게 크게 6가지 7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세무 2급, 세무 1급까지는 이렇게 4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뭐 제약 요건도 있습니다. 재경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세무 1급까지는 이렇게 재무제표는 4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상충관계, 상충관계라는 것은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상충관계는 우리가 회계의 원리에서 배운 것처럼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 완전히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산을 평가할 때는요, 목적 적합성은요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신뢰성은요 역사적 원가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적 적합성은요 진행 기준을 얘기하지만 신뢰성은요 완성 기준을 얘기합니다. 손익의 인식 방법에 대해서는요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지만 신뢰성은요 현금주의고, 재무제표 보고서는 중간 반기 보고지만 요거는 신뢰성은요 무조건 정기 1년 결산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라고 하는 건 3개월마다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해가십니까? 중간 보고는 우리가 3개월마다, 반기는 6개월마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되지만 신뢰성은 무조건 1년 결산입니다. 1년 결산. 관계기업투자에서는 지분법으로 목적 적합성은 이루어지지만 원가성은요 역사적이기 때문에 다 원가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손해계에서는 충당금 설정으로 목적 적합성을 하지만 신뢰성은요 직접 차감법으로 하시고요. 우발채무, 우발채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우발채무는 갑작스러운 부채입니다. 그건 부채가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발자산도 자산이 아닙니다. 우발자산도 갑작스러운 자산, 이것도 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채무, 우발자산은 자산과 부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발채무는 우리가 인식하곤 하지만 신뢰성은요 인식하지 않는다. 왜? 역사적이고 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요 1년 결산에서만 이루어져요. 역사적이고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당금이 아닌 직접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우발채무, 우발자산은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6번 회계의 변경과 회계의 정책의 변경과 회계의 추정의 변경입니다. 자, 회계의 정책, 여러분들 회계의 정책은요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계의 변경은 소규모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회계의 정책의 의의로서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택하고 적용하는 회계 처리의 원칙, 기준 방법을 의미하고요. 회계 변경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적용했던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우리가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큰 걸 바꾸는 것은 정책을 바꾸는 거고, 자그마한 것을 바꾸는 것은 회계 변경의 의의다. 변경과 정책을 여러분들이 정책은 큰 거, 변경은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보신다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이 있고요. 전진법이 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법,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소급법은요, 과거의 재무제표를 처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해서 그것처럼 전부 수정하는 거예요. 전부 수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진법은요,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재무제표부터 그 이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전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중에 뭐가 하나 고쳤어. 그러면 과거까지 다 뒤집어 까는 것이 소급법으로 적용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만약에 7월 29일 날 뭐가 변경이 됐어. 그러면 7월 29일 날짜로 우리가 변경만 해놓는 겁니다. 그 과거는 놔두시고요. 그것이 전진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정책 이렇게 나온 것이고,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요, 우리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요거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회계 정책의 예의에서는요, 재고는 평가 방법을 선의선출법을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우리가 자본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개별법을 평균법으로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뭐 원가법을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 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 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뭐냐, 무형자 내용 변수를 우리가 변경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대선 채권에 대한 2%, 3%, 1%를 예상률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추정치를, 우리 제품 보증에 대한 추정치를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각가상각 방법의 내용 변수, 잔존가치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평가에 대한 변경, 우리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뭐야? 유형이 떨어진 것이죠. 그렇죠? 유형이 떨어진 거예요. 재고자산의 진부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계 추정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요겁니다. 자, 요거는요, 회계 정책은 무슨 법? 소급법. 회계 추정은 무슨 법? 전진법이에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 거 보시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추정으로 변경으로 본다.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본다.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나 또한 회계 정책과 회계 변경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요거 꼭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이렇게 딱 3개. 자,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 이해가십니까? 그 정책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되는 회계 처리의 기준 방법. 회계 추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액을 추정해서 산정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예시로서 감가상각의 정액법, 정률법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내용윤수, 그 정액법, 정률법에 들어간 내용윤수나 충당금이나 재고난 평가손실을 변경하는 거고, 적용 범위는 선택상의 기준 제시고, 여기 불확성실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선택상 기준이 되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지만, 추정은요, 불확실성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변경효과는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은 소급법이라고 그랬어.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까지 다 재작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회계 변경 시점부터 기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정기분 다 조정하지만, 회계 추정은 단기 및 이후의 기간에만 영향을 미친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 변경의 사유, 항목, 소급 변경의 등으로 필수 공시하시고, 그 다음에 변경 사유, 이것도 영향 등으로 간단하게 공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실무 사례는요, 회계 정책은요, 정해법을 정률법, 정리법을 헌선출법, 우익선출법, 완성기간을 진행기준법, 인식 및 여부다 판단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체계 추정에서는 감가상각에서는 내용 연수가 변경되고 잔존 가치가 변경된다는 것이고, 재고단 평가하면서는 우리가 선입과 우입 법이 바뀌지만 회계 정책은 법이 바뀌는 거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를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야. 수치 5년이면 5년짜리를 6년에 하던가, 알겠습니까? 10년을 12년 하던가, 그 다음에 폐기 예정의 재고의 평가를 반영하고 공사의 진행률을 추정을 비율을 변경하거나 보수 예정의 금액을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옆에 거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질적 특성입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 여러분들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되겠죠? 뭐였어? 자, 질적 특성은요,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회계의 질적 특성은 제가 1번 목적 적합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피적.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죠? 목적 적합성은 뭐라고요? 예피적. 맞는 것이죠? 신뢰성은요, 표현의 중질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맞죠? 세 번째, 예측 가치는 정보 이용자들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 피드백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볼 때도 한번 시험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피드백 가치지 예측 가치는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거고, 네 번째는요, 중립성인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맞죠? 중립성은 객관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중립성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이해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석기업의 가정, 발생주의 가정, 기업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어떤 겁니까? 발생주의 가정은 이건 손익계산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금방 얘기했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떠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기업실체의 가정. 예, 요거 제가 자꾸 떠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거는 시험이 가까울 때만 제가 요걸 해드려요. 이해갔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하죠, 이거. 미리 하면 여러분들 아주 깔끔하게 잊어먹어요. 진짜 그래요. 됐습니까? 진짜 다 잊어먹어요. 시험 때 당할 때만 하는 거예요. 제가 ERP도 거의 이런 것들은 다 시험에 막 빠져서 1번에 해줘요. 그 전날에 다 해줘.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웬일로 여미씨 이렇게 일찍 오셨어? 지각했어요? 안 했죠? 나가요. 또 왜 또 했어? 오늘 내가 늦게 시작했는데 여미씨 기다렸죠? 내가 지수씨 잤었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세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전체 다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만 열심히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최소한 반타작 이상은 맞아요. 이건 항상 기본적인 거니까 내년에 시험을 봐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서 여기 뭡니까? 재무회계 이론 요거 들어갑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요거 내가 지금 요거 나왔던 것들을 요거 해준 거니까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러시면 요거는 좀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회계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이라고 나왔어. 자, 중요한 거 내가 요거 했다고 요거 중요한 거 요거 한 번만 더 읽고 들어갑시다. 자, 회계 정책은 뭐라고요? 회계 추정은 뭐라고요? 그 다음에 구분하기 시작.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시작.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회계 정책 변경으로 본다. 이해갔습니까? 분명히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거 다음 중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급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회계 추정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 추정은 뭐라고요? 전진법. 됐어요? 회계 정책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정책 소급 뭐라고요? 다시 정책 소급 그 다음에 추정 전진. 이해가십니까? 추정하면 추정 전진 이렇게 좀 외우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정책을 이렇게 소급 적용하고, 알겠습니까? 정책을 소급 적용하잖아. 그러면 오늘 7월 19일에 변경이 됐어. 옛날 것까지 다 끄집어봐,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게 소급이야. 이해가십니까? 그 소급은 과거의 재무제표까지 싹 모조리 다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있지만 정치적으로 소급 적용한다 그러면 대단히 모든 게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한다고 하면 정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무슨 법을 소급 적용한다, 옛날 것까지 다 바꾸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아, 그 소급법이 그런 뜻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옛날 거가 다 바꾼다는 건 뭐야? 과거에 집행했던 것을 다 뒤집어 까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급법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전진법은 뭐야? 오늘 날짜부터, 오늘 이후부터의 모든 재무제표를 추정하겠다는 얘기야. 변경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책은 소급법이다. 이해갔습니까? 그 내가 지금 정부를 얘기한다 해서 정책을 자꾸 생각한 거야. 정책 어떻게 한다? 정책 소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추정 전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추정에서 추정 변경은 뭐예요?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다 라는 얘기. 추정 전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정책과 추정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뭘로 한다 그랬죠? 추정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해가십니까? 구분하기 어려운 거 왜 추정으로 봐? 만약에 정책으로 본다 그러면 앞에 것까지 다 뒤집어 까야 되는데. 이해가십니까?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오늘 날짜부터 요거는 추정으로 보고.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정책, 과거에서부터 다 깔끔하게 바꿔주겠다. 회계 정책으로 봐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실 거예요. 자,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다시. 회계 변경에 대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매출 채권의 추정, 우리 회계 변경은요, 소급 적용이라고 해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계 변경은요, 회계 변경은 조그만 거 변경 정책하는 거죠. 정책의 변경은 뭐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이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당이 된다. 요거 맞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회계 정책의 유적 효과로 직접 적용한다. 맞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뭘로 본다? 그렇죠. 회계 추정으로 본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변경의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는다. 자,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죠? 그렇죠? 처음 들어본 건 답이 아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처음 들어본 건 답이 아니다. 절대 표시하면 정답 없다. 이해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처음 들어봤어. 절대 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다시 한번 회계 병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회계 추정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전진법이라고 그랬죠. 소급이에요 뭐야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세요. 회계 정책은 소급, 회계 추정은 전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회계 추정은 전진이라고 그랬어요. 회계 추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급하여 적용한다. 아니죠?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틀린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회계 정책의 정책으로 본다. 맞죠? 세 번째, 회계 변경과 회계 효과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동이 구분하기 불가능할 때는 뭘로 본다? 회계 정책으로 본다. 이해가십니까? 네 번째, 요거는 회계 변경한 재무제표가 더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요건 해당 사항이 다 맞는 겁니다. 1번만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십니까?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자, 손익계산서에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 타인의 정보에 대한 정보, 자기자본에 대한 정보, 자산총액에 대한 정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경영성과, 무슨 성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영성과가 운영성과야. 타인의 자본, 자기 자신의 자본, 자산총액은 이건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의 거래와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요거 여러분 자산은 우리 과거의 거래가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의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거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의 자본과 자기의 자본이 구분된다. 부채는 자기의 자본에 해당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틀린 거죠. 자기 자본은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죠. 부채는 타의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순수한 자본이 내 자기 자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타의 자본은 부채예요. 이거 2번은 틀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타인으로부터 빌린 건 맞는데 여기서는 여기 타의 자본은 자기 자본으로 구분한다 라고 나와 있죠. 타의 자본과 이것도 맞아. 그런데 이게 틀린 거예요.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의 자본으로 해당된다. 이해가십니까? 여기 써 있죠. 부채는 타의 자본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맞죠?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기 때문에. 네 번째, 비용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되는 부채의 증가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7번 거.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1번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표, 기업의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재무의 보고서이다. 맞죠? 손익계산서 일정 시점이 아니고 뭐예요? 재무상태표를 제한 모든 재무제표는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시점에 현대 기업의 이건 틀린 거고요. 이건 일정 기간이라고 바꿔주면 맞아요.
이해갔습니까? 요 일정 기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 유출, 현금이 나가는 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재무변동표는요, 우리 기업 실체가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습니다. 7번은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당좌자산 거 들어갈게요.